어느 날 새벽 왕명이 적힌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산산이 찢어 놓았습니다. 칼이 목에 닿은 것도 아니고 옥문이 닫힌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조정에서 임금을 논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던 선비는 오늘 아침 가족의 눈앞에서 이름과 벼슬과 고향을 모두 잃은 채 먼 길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유배가 단순히 먼 곳으로 보내는 벌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과 관계와 희망을 천천히 말려 죽이는 형벌이었다는 진실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함께할 용기가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조선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지웠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한양의 아침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는 밤새 식지 않은 찬 기운이 깔려 있었고 기와지붕 아래로 젖은 안개가 낮게 흘렀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아직 아이들이 잠에서 깨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아침밥을 준비하려는 작은 소리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 낮고 무거운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평범한 손님이라면 그렇게 이른 시간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틈을 열었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포졸들이 서 있었고 그들 뒤에는 왕명을 전하러 온 관리가 차가운 눈으로 집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리의 손에는 접힌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가볍고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집안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문서가 펼쳐지는 동안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안채에서 급히 나와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며칠 전 조정에서 오간 말들, 갑자기 싸늘해진 동료들의 태도, 문 밖에서 속삭이던 소문들, 그 모든 것이 이 아침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명을 읽는 순간 아내는 손끝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고 아직 어린 아들은 아버지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배. 그 두 글자가 집 안의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유배 명령은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가족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 오래가는 이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임금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조정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떠나면 한 달 뒤에 돌아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야 돌아올 수도 있으며 끝내 낯선 땅에서 죽어 이름만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옷을 챙기면서도 어느 옷을 넣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여행을 위한 짐인지 평생을 버티기 위한 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형벌 가운데 유배는 사형 바로 아래에 놓인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태형과 장형처럼 매를 맞고 끝나는 벌도 아니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는 도형과도 달랐습니다. 유배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살려두었지만 삶의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벼슬을 빼앗고 이름의 죄인의 낙인을 찍고 가족과 고향에서 떼어놓고 아무 연고도 없는 먼 땅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시던 우물물, 아침마다 보이던 산의 능선, 문 앞을 지나가던 이웃의 목소리, 아이가 뛰어오던 마당, 그런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유배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았습니다. 유배에도 여러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은 도성 가까운 지방에 머물게 하며 정치에서 밀어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더 무거운 유배는 먼 고을로 보내 가족도 제자도 함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죄인은 혼자 떠나야 했고 혼자 먹어야 했고 혼자 병들어야 했으며 혼자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방식은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나무를 둘러 사실상 작은 감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민가 한 채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마저 가시에 찢긴 조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문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제한되며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담장 너머 바람 냄새로만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유배지를 정하는 일에도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죄인의 고향에서 멀수록 좋았습니다. 친척이 없고 친구가 없고 재산이 없고 그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없는 곳일수록 더 좋았습니다. 북쪽의 삼수와 갑산은 오래도록 혹독한 유배지의 상징처럼 전해졌습니다. 산은 깊고 길은 멀었으며 겨울은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남쪽의 제주 역시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고 물길은 날씨 하나에 목숨을 맡겨야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바다가 먼저 길을 막았습니다. 조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무너뜨리는 방법은 칼이 아니라 거리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떠날 준비는 길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허둥지둥 옷가지와 약간의 쌀 붓과 종이, 필요한 서책 몇 권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져간들 충분할 수 없었습니다. 유배길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 죄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라가 벌을 내렸지만 그 벌을 받으러 가는 길값까지 죄인에게 떠넘기는 셈이었습니다. 재산이 남아있는 집이라면 친척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 노자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이라면 출발 전부터 굶주림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은전을 꺼냈고, 어떤 이는 아내의 비녀를 팔았으며, 어떤 이는 평생 고개 숙이지 않았던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길 위에서 사람의 마음은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어제까지 술잔을 나누던 친구가 길가에서 그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때 가르침을 청하던 제자가 문을 닫고 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위험을 알면서도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마른 이불을 내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배인은 그 모든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비 오는 날 흙탕물에 젖은 신발을 끌며 객사에 들어섰을 때 주인이 고개를 저으면 그는 다시 길가로 나가야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 몸이 떨려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죄가 무겁다고 판단된 사람은 출발 전 매를 맞기도 했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수백 리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 도착했다고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형벌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은 먼저 고을관아에 가서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고 얼굴이 확인되고 머물 곳이 정해지거나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나라가 집을 마련해주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민가의 방을 얻을 수 있었고 돈이 없으면 허름한 창고나 관아 근처의 좁은 공간에 몸을 붙여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보내오는 쌀이 있으면 살 수 있었지만 그마저 끊기면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한때 나라의 일을 논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일 먹을 밥을 걱정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유배지의 첫날 밤은 이상할 만큼 길었습니다. 낯선 방에는 집에서 맡던 냄새가 없었습니다. 벽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고 천장 어딘가에서는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짐을 풀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 챙겨온 작은 보따리 하나가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말린 음식 조금, 붓 한 자루, 그리고 가족이 몰래 넣어준 작은 천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주머니 안에는 아내가 적은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몸만은 부디 보전하소서. 그는 그 글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작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고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은 말을 멈추고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도성에서 쫓겨난 큰 죄인이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당파 싸움에 밀려난 불쌍한 선비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배인과 친하게 지냈다가 혹시라도 관아의 눈밖에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그를 따라오다가 어른들에게 끌려갔고 술집 주인은 방값을 먼저 내라며 차갑게 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유배는 먼 땅에 도착하는 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는 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시는 조용하지만 끈질겼습니다. 정해진 날이 되면 그는 관아로 가야 했습니다. 수령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했고 서리는 장부에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 순간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늦기라도 하면 관아의 눈빛은 사나워졌고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병이 나도 함부로 빠질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젖은 옷을 입고 갔고 눈이 오면 얼어붙은 길을 밟고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같은 생각이 따라붙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학문이나 벼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감시 장부의 한 줄로 남았구나. 특히 가시 울타리 안에 갇힌 사람들의 삶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옥보다 더 잔인한 면이 있었습니다. 돌벽 감옥은 누구나 감옥이라 불렀지만 가시 울타리 속 민가는 겉으로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고통은 더 쉽게 숨겨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는 울타리 너머로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길러가고 누군가는 밭으로 나가고 누군가는 아이를 업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바로 곁에 있는데 손을 뻗으면 가시에 찔리는 거리만큼 멀리 있었습니다. 도망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낯선 고을의 산길은 복잡했고 어느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을 묻는 순간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밤길을 걷는 남자는 곧 의심을 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가 달아나면 그 죄의 그림자는 한양에 남은 아내와 자식에게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세상에서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함께 의심받고 함께 손가락질당하고 함께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배인은 달아나고 싶어도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발목을 잡은 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장 무서운 적은 굶주림이나 추위가 아니라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혹시 집에서 편지가 올까? 혹시 조정에서 풀어준다는 소식이 올까? 혹시 누군가 나를 위해 상소를 올렸다는 말이 들릴까? 그는 매일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먼 길에서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장꾼이거나 나그네였고 그가 기다리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편지가 오지 않는 날은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이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희망은 작게 살아있었고 그 작음 때문에 더 잔인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는 날이면 방 안의 공기까지 달라졌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앉아 조심스럽게 봉한 종이를 풀었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가족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늘 괜찮다고 썼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집안일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 뒤에는 쌀독이 비어가고 친척들이 멀어지고 이웃의 눈길이 차가워졌다는 말이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몇 줄 되지 않는 편지를 밤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잉크가 마른 글자 사이에서 차마 쓰지 못한 눈물을 찾듯이 말입니다. 유배인의 가족도 또 다른 유배를 살았습니다. 남편은 먼 곳에 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상에 놓이지 않는 숟가락 하나, 밤마다 다치지 않는 마음, 아이들이 아버지를 물을 때마다 멈칫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그 벌의 일부였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지키면서도 남편에게 보낼 쌀과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혼담이 깨지고, 때로는 친척이 왕래를 끊고, 때로는 벼슬길을 준비하던 아들의 앞길이 막혔습니다. 죄인은 한 사람이었지만 벌은 집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조정의 문서 한 장이 먼 유배지의 방뿐 아니라 한양의 안방까지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병은 유배지에서 가장 조용히 찾아오는 재앙이었습니다. 낯선 물과 낯선 음식, 습한 방, 차가운 바람, 끝없는 근심은 사람의 몸을 천천히 가다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열이 오르고 밤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의원을 부르려 해도 돈이 없으면 문턱을 넘기 어려웠고 약재는 멀고 비쌌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관아에 나가는 길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끝내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록에는 그저 어느 고을에 유배 중이던 누가 병으로 죽었다고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는 밤새 떨던 몸과 끝까지 오지 않은 편지와 마지막 순간 불렀을 가족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유배인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은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몸 하나와 시간뿐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 붓을 세우고 글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책을 펼쳤고 다음에는 흐트러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글을 썼으며 어느 순간 그 글은 한 사람의 생존 방식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쌓이는 종이는 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밖에서는 죄인이라 불렸지만 종이 위에서 그는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묻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붓을 든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글의 먹빛은 유배의 밤을 먹고 더 짙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또렷하게 기억되는 이름은 정약용입니다. 그는 한때 임금의 신임을 받던 뛰어난 신하였고 학문과 제도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바람은 한순간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박해와 정치적 의심 속에서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강진은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처음 도착한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산과 들은 낯설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으며 그가 머문 곳은 화려한 서재가 아니라 바람이 스미는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면 이 버려진 시간 속에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가? 처음 몇 해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도성에서 이름을 떨치던 학자라 해도 유배지에서는 죄인의 몸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쉽게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의 말 한마디가 혹시 자신들에게 화를 부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주막 한쪽에 몸을 의탁하며 지냈고 비가 오면 지붕 틈에서 물이 떨어졌으며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을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는 대신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보지 못했던 백성의 삶이 유배지의 골목에서 보였습니다. 책 속의 나라가 아니라 밥을 걱정하고 세금을 두려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곳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붙들기 위해 썼고 다음에는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 썼습니다. 그는 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법은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하는지, 나라의 제도는 어디에서 썼고 어디에서 새로워져야 하는지 밤마다 적어 내려갔습니다. 먹이 마르면 다시 갈았고 종이가 부족하면 아껴 썼으며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벼려진 질문이었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이 오히려 권력의 본질을 더 차갑게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먼 곳으로 보냈지만 그의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처럼 글을 남긴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많은 유배인은 책을 펼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배고픔이 먼저였고 병든 몸이 먼저였고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가 먼저였습니다. 붓을 들려면 종이가 있어야 했고 종이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했으며 돈을 보내줄 가족이 있어야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학문을 꽃피웠다는 이야기는 분명 놀랍지만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배는 사색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난 사람의 빛을 볼 때마다 이름 없이 꺼진 사람들의 어둠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주로 유배된 김정희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글씨와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정치의 거센 물결은 그를 섬으로 밀어냈습니다. 제주 바다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지만 유배인에게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파도는 매일 출렁였고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으며 멀리 보이는 수평선은 돌아갈 길이 아니라 갈 수 없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섬의 밤은 길고 거칠었습니다. 바람이 문을 흔들 때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끝에 놓인 사람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아내의 죽음이라는 더 깊은 슬픔까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배는 이미 충분히 잔인했지만 삶은 그 위에 또 다른 상실을 얹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정희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의 바람과 외로움을 글씨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획은 점점 마르고 단단해졌으며 화려함보다 견딤의 힘을 품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나무를 그린 그림에는 많은 것이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빈자리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차가운 계절, 멀어진 친구들, 남아있는 의리, 사라지지 않는 마음. 유배지에서 만들어진 예술은 그래서 아름답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이 끝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남긴 숨결과도 같습니다. 한 획에는 바람을 견딘 날들이 들어있고 한 그루 나무에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의 등이 서 있습니다. 유배인은 때로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글자를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가 부모에게 말하면 다음 날 또 다른 아이가 왔습니다. 낡은 방 앞에 작은 신발들이 놓이고 낮은 목소리로 글 읽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이 어느새 마을 아이들의 스승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모들은 밥 한 그릇이나 나물 반찬을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것은 큰 선물이 아니었지만 유배인에게는 아직 세상에 자신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을이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끝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고 장터에서는 그의 앞에서 말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이가 가까이 가려 하면 부모가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떠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밤이 되어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쌓이면 사람은 자기 목소리마저 낯설어집니다.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은 안으로만 파고들고 그 안에서 후회와 원망과 두려움이 서로 물어뜯습니다. 유배의 가장 무서운 얼굴은 바로 그 고립이었습니다. 몸은 마을 한가운데 있어도 마음은 아무도 닿지 않는 우물 밑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령의 성품도 유배인의 운명을 크게 갈랐습니다. 어떤 수령은 법을 앞세워 움직임 하나까지 엄격히 살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일도 까다롭게 굴었고 찾아오는 사람을 의심했으며 점고 때마다 일부러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유배인은 매일 작아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수령은 죄인의 신분을 알면서도 사람의 사정을 보았습니다. 정해진 절차는 지키되 병든 날에는 조금 늦어도 눈 감아주고 굶주림에 시달리면 몰래 도움을 주선해 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형벌이라도 누가 감시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법은 차갑게 내려왔지만 그 법을 만지는 사람의 손은 때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 작은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양에 남은 가족들은 해배를 위해 애썼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는 일은 죄인이 오래 버틴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명이 있어야 했고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했고 누군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름을 꺼내줘야 했습니다. 아내는 권세 있는 집안의 문 앞에서 기다렸고 아들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적은 글을 품고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만나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말로만 위로했으며 어떤 이는 더 이상 그 이름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줄어들고 희망은 달아갔습니다. 유배지의 남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남은 사람들도 매일 보이지 않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배의 소식은 언제나 갑자기 올 것처럼 보였지만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유배인은 마을 어귀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말을 볼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혹시 관아에서 부르는가? 혹시 임금의 명이 내려왔는가? 혹시 집에서 사람이 왔는가? 그러나 다가온 이는 장사꾼이거나 세금일을 보러 온 아전이거나 길을 묻는 나그네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어진 희망은 사람을 더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유배의 시간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가다먹었습니다. 어떤 유배인은 매일 아침 같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대문은 예전처럼 열려 있었고 아이들은 키가 훌쩍 자라 있었으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 순간 바람 소리가 들리고 눈을 뜨면 낯선 방 천장이 보였습니다. 꿈이 끝난 뒤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시나마 돌아갔던 마음이 다시 유배지로 끌려오는 순간 그는 처음 유배 명령을 받던 날을 다시 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만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인은 매일 아침 다시 떠났고 매일 밤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유배지의 겨울은 특히 잔인했습니다. 북쪽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살을 베는 듯한 바람을 맞아야 했고 남쪽 섬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축축한 냉기와 거친 해풍을 견뎌야 했습니다. 방 안에 불을 지필 나무가 부족하면 손과 발이 먼저 굳었습니다. 먹을 것이 줄면 몸은 쉽게 무너졌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문 밖에서는 바람이 짐승처럼 울었고 그는 얇은 이불을 끌어당긴 채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낯선 곳에서 조용히 죽어도 내 마지막 얼굴을 기억해줄 사람이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습한 공기는 방 안을 무겁게 채웠고 벌레들은 밤마다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마가 오면 길은 진흙으로 변했고 편지를 가져오던 사람도 늦어졌습니다. 며칠씩 비가 내리면 세상 전체가 물에 잠긴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시간을 세었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렇게 떨어지는 물소리는 마치 자신의 남은 날들이 흘러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유배인은 세월을 달력으로만 세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비로, 바람으로, 편지 사이의 간격으로, 그리고 점점 흐려지는 가족의 얼굴로 세었습니다. 가끔은 마을 사람들의 삶이 그에게 묘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농부들이 지게를 지고 들로 나갔고 저녁이면 아이들이 흙 묻은 발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잔치가 열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고 어느 날은 상여 소리가 느리게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결혼하고 병들고 울고 다시 밥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흐름 밖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으나 마을 사람이 아니었고 살아있으나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배란 결국 세상은 계속 움직이는데 자신만 시간이 멈춘 곳에 묶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오래전 조정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고 대궐 마당에 서 있던 자신, 함께 논쟁하던 동료들, 임금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바른말을 올리던 순간들. 그때는 말 한마디가 나라를 바꿀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말은 좁은 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빈 종이를 앞에 두고 한참 동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을 쓰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몰랐고 분노를 쓰고 싶었지만 글이 다시 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평범한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너무 초라해서 오래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유배지에서는 말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조정 이야기를 묻는 것도 위험했고 세상 돌아가는 소문을 듣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그의 말을 관아에 전하면 작은 불평도 큰 죄로 부풀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침묵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습기를 먹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는 밤마다 머릿속에서만 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자신을 버린 친구들에게 던지고 싶은 말들이 방 안을 맴돌다가 새벽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어떤 유배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루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방을 쓸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짧은 글을 읽고 마을길을 허락된 만큼 걷고 돌아와 글을 썼습니다. 작은 규칙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만들 힘조차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해가 지면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굶었고 몸이 아프면 참았습니다. 유배는 사람의 의지를 시험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말은 너무 쉽게 잔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였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유배인의 아내가 보낸 편지 중에는 끝내 전하지 못한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집안의 어려움을 모두 쓰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가 더 괴로워할까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아버지를 찾는다는 말, 쌀독이 비어간다는 말,
친척이 등을 돌렸다는 말, 혼담이 깨졌다는 말, 이런 말들은 종이 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날씨가 차니 몸을 조심하라거나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다거나 집안은 그럭저럭 지낸다고 적었습니다. 유배지의 남편은 그 짧은 글을 읽으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고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유배는 죄인을 먼 곳에 가두는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함께 묶었습니다. 유배지의 남자, 한양의 아내, 자라는 아이들, 눈치를 보는 친척, 위험을 감수한 친구, 밥 한 그릇을 건넨 마을 사람, 차갑게 문을 닫은 이웃까지 모두 그 형벌의 둘레 안에 있었습니다. 왕명은 한 사람에게 내려졌지만 그 파장은 넓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유배의 진짜 공포는 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였고 기억이 흐려지는 속도였으며 한 사람이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워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남기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로 자신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자신을 남겼습니다. 유배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서툰 목소리로 글을 읽을 때마다 그는 잠시 죄인의 이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고맙다며 감자나 나물이나 작은 쌀자루를 가져오면 그는 고개 숙여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말없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정은 그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밀어냈지만 이 작은 마을의 아이들은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배지는 감옥이면서 동시에 뜻밖의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실에도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관아에서 의심할 수 있었고 누군가가 그가 사람들을 모아 이상한 말을 한다고 고하면 다시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도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나라를 비판하는 말은 하지 않았고 임금을 원망하는 말도 삼켰습니다. 대신 사람답게 사는 법, 부모를 공경하는 법, 글을 읽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그 속에 담긴 슬픔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승의 눈빛이 가끔 먼 곳을 향해 멈춘다는 것, 편지가 오는 날이면 수업이 조금 늦어진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유배인과 마을 사이에는 이상한 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인이라 멀리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그의 병을 걱정하고 지붕이 새면 함께 고쳐주고 장날이면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떠나야 할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마을의 일부처럼 되어갔습니다. 이것은 유배가 만든 가장 기묘한 모순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뽑혀 낯선 땅에 던져진 사람이 그 낯선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언제든 뽑힐 수 있었습니다. 해배 명령이 오면 떠나야 했고 더 먼 곳으로 옮기라는 명이 오면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유배인의 삶은 정을 붙이는 순간조차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유배지가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정의 정세가 나빠지거나 임금의 분노가 커지면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 더 먼 곳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두 번째 유배처럼 찾아왔습니다. 겨우 익숙해진 방, 겨우 마음을 열어준 이웃, 겨우 가르치기 시작한 아이들과 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배지에서 겨우 얻은 작은 삶과 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길은 다시 시작되었고 감시는 다시 따라붙었고 낯선 산과 낯선 물이 앞에 놓였습니다. 조선의 유배는 한 번 떠났다고 끝나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마음이 변하면 사람의 삶도 다시 흔들렸습니다. 어느 유배인은 떠나기 전날 밤 자신을 따르던 아이들을 불러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그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남아라. 그를 잊지 말아라. 남의 불행을 쉽게 말하지 말아라. 그 정도의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왜 스승이 또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에는 억울했고 죄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벌도 있다. 그 말은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길을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가 머물던 방을 비워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벼루 자국과 종이를 눌러놓던 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에게 배운 글 덕분에 아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장부에는 그런 이야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그가 어느 고을에서 어느 고을로 옮겨졌다는 사실만 적혔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의 차가움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긴 이야기로 남아도 국가의 문서에서는 짧은 줄 하나로 끝납니다. 유배는 사람을 줄이고 또 줄여 마침내 이름과 장소만 남기는 벌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사람들도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배 명령을 받는 순간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 마침내 도착했으니까요. 그러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처음 떠날 때와 달랐습니다. 떠날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돌아갈 때는 무엇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늙었을 것이고 아이들은 성장했을 것이며 친구들은 사라졌거나 권력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였던 벼슬은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고향의 골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골목을 걷는 사람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유배는 돌아온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그는 익숙한 마당에서 낯선 사람처럼 서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은 울며 그를 맞았지만 기쁨 속에는 어색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만져야 합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아본 시간이 적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다렸지만 기다리는 동안 혼자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했고 가족은 그가 다시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 들렸고 그 소리마저 지난 세월을 헤아리는 듯했습니다. 조정으로 돌아간다 해도 예전의 삶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물결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 그를 몰아낸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시 가까이 했다가 또 다른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은 살아 돌아온 사람이면서 동시에 불길한 기억을 품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쓰일 수 있을지 다시 의심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죽었고 어떤 이는 벼슬을 멀리한 채 조용히 살았습니다. 몸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먼 유배지의 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의 상처는 개인의 몸에만 남지 않았습니다.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꾸고 한 마을의 기억을 바꾸고 한 시대의 학문과 정치까지 바꾸었습니다. 어떤 유배는 위대한 글을 낳았고 어떤 유배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죽음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깊어졌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의 침묵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의 유배는 벌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 한 사람을 세상에서 지우려 할 때 주변의 모든 삶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유배를 오래 들여다보면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멀리 보내면 그가 잊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꼭 중심에 있어야만 흔적을 남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변방의 작은 방에서 더 깊은 생각을 길어 올렸고 어떤 이는 바람 많은 섬에서 한 획의 글씨로 자신의 고독을 새겼으며 어떤 이는 이름 없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그 땅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중앙에서 밀려난 사람이 지방의 지식이 되고 죄인이라 불린 사람이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일은 유배가 남긴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빛나는 결과는 고통의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태어난 글과 그림은 종종 후대의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합니다. 고난이 사람을 깊게 만들었다고, 외로움이 예술을 낳았다고, 침묵이 사상을 익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책 한 권을 쓰게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줄의 글도 남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로움은 어떤 사람의 붓끝을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의 정신을 천천히 무너뜨렸습니다. 유배를 통해 위대한 것이 나왔다고 해서 유배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피었다고 해서 그 땅에 묻힌 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배의 역사는 언제나 두 겹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기록에 남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정약용처럼 글을 남긴 사람, 김정희처럼 예술을 남긴 사람, 지방에서 제자를 길러낸 이름 있는 선비들의 역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록의 가장자리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병들었고 굶주렸고 기다렸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방은 누구의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하늘의 색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문서에는 그저 사망했다는 말만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역사를 통해 인간 의지의 힘을 보고 두 번째 역사를 통해 권력이 남긴 상처의 깊이를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보면 유배의 진실은 반쪽이 됩니다. 유배가 정치적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의 조정은 늘 학문과 명분을 말했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느 당파가 힘을 얻으면 반대편 인물들이 한꺼번에 밀려났고 어느 임금의 마음이 돌아서면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화와 황국의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법을 어긴 사람도 있었지만 그저 잘못된 편에 섰다는 이유로 무너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배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아도 권력은 충분히 무서웠습니다. 왕명 한 줄이면 한 사람의 목소리는 한양에서 사라졌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유배는 편리한 형벌이었습니다. 처형은 피를 부르고 원한을 남기며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배는 겉으로는 덜 잔인해 보였습니다. 살려두었다는 명분이 있었고 법에 따른 처분이라는 외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훨씬 길고 조용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배인은 죽지 않았기에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족은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잊은 척해야 했고 제자들은 스승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러야 했습니다. 죽음은 끝을 만들지만 유배는 끝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유배는 사형보다 더 긴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어떤 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방을 쓸고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을 뒷산에 올라 허락된 거리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부르며 잠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글을 썼고 어떤 이는 원망을 삼키기 위해 기도를 했으며 어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 모든 힘을 써야 했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늘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의 버팀은 밥을 삼키는 것이고 어떤 날의 버팀은 편지가 오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며 어떤 날의 버팀은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유배지의 밤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관아의 눈을 의식하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고 스스로 의연한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모든 꾸밈이 벗겨졌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등잔불이 작아지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은 큰 정치의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이겼어야 했다는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아이가 웃던 얼굴,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던 마당, 집 앞에 익숙한 나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잃고 나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 아니라 매일 당연하다고 믿었던 작은 삶입니다. 어떤 유배인은 늙어가는 자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떠날 때 검었던 머리에 흰빛이 늘고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지고 눈이 흐려졌습니다. 거울이 있으면 보지 않으려 했고 물에 비친 얼굴조차 낯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아간다 해도 가족은 나를 알아볼까? 아이들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올까? 아니면 낯선 어른처럼 바라볼까? 유배는 사람에게서 시간을 빼앗을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늙어갈 권리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자식은 아버지가 늙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난다 해도 그 사이의 세월은 누구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배는 한 사람의 이름을 오염시켰습니다. 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유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집안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꺼렸습니다. 유배인의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했고 아내는 남편의 죄가 자신의 부끄러움인 것처럼 세상의 눈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낙인은 설명보다 빨랐고 소문은 진실보다 멀리 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배는 몸을 먼 곳에 보내는 형벌이면서 동시에 남은 가족을 사회적 의심 속에 가두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의 진짜 무서움은 칼이나 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사람을 줄여가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벼슬을 잃고 다음에는 친구를 잃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의 일상을 잃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의 이름만으로 끝나지 않겠다고, 나는 이 먼 땅에서 사라지기만 하지는 않겠다고, 나는 적어도 내 생각과 마음과 배움만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들의 글과 편지와 그림은 그래서 단순한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지우려 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긴 생존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흔적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우리는 유배지를 여행지처럼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산이 머물던 곳, 추사가 바람을 맞던 섬, 옛 선비들이 글을 쓰던 초당과 바닷길은 오늘날 조용한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을 너무 평화롭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자연이기 전에 돌아갈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산은 그림 같은 배경이 아니라 길을 막는 벽이었고 바다는 시원한 풍경이 아니라 가족을 가르는 검푸른 경계였습니다. 초당의 고요함은 학문을 익힌 고요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밤마다 그리움이 목을 죄던 고요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할 때는 반드시 그곳에서 떨리던 숨소리까지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유배길 역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한때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발자국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큰 길에는 죄인의 짐을 든 하인이 걷고 뒤에는 포졸이 따라붙고 멀리서는 장군들이 그들을 힐끔거렸을 것입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에서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산길은 끝없이 구부러졌으며 밤이 되면 객사 방바닥에 몸을 눕힌 채 내일도 걸을 수 있을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주로 가는 사람은 배에 오르기 전 바다를 오래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그 물결 너머에 자신의 유배지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젠가 다시 이 물길을 거꾸로 건널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유배는 남의 일이면서도 언제든 내 일이 될 수 있는 공포였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사람은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했고 글 한 줄을 올릴 때도 자신이 어느 편으로 보일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신임이 내일의 의심이 될 수 있었고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화려한 의복 뒤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궁궐의 돌길은 단단하고 반듯했지만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배는 권력이 멀리 있는 사람만 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침묵을 가르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 침묵은 때로 진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떠났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유배되었지만 남은 이들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겁하지 않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배인의 친구가 그를 외면했을 때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벼슬이 있었고 지켜야 할 삶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유배가 잔인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 벌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도울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잊은 척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사람은 문을 닫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지웠고 어떤 사람은 몰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큰 역사는 왕과 대신과 제도를 말하지만 유배의 진짜 온도는 이런 작은 장면들 속에 있습니다. 차가운 밤 방문 앞에 놓인 따뜻한 죽 한 그릇, 비 오는 날 젖지 않게 감싸보낸 종이 한 장, 병든 유배인을 위해 몰래 불러온 의원, 아이가 스승에게 건넨 작은 과일 하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작은 친절은 역사를 바꾸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잔혹한 제도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빛은 그렇게 작고 조용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외면은 사람을 오래 아프게 했습니다. 유배길에서 옛벗이 눈을 피한 순간, 문전에서 하인이 주인을 대신해 돌아가라 말한 순간, 편지를 부탁했지만 아무도 맡아주지 않은 순간, 유배인은 자신이 죄인이라서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미움보다 두려움 때문에 더 쉽게 버림받습니다. 그 사실은 유배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사랑했지만 두려워서 외면하는 사람들을 더 오래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침묵 속에는 한때 나누었던 정이 아직 남아 있었고 바로 그 남아 있음이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유배의 끝이 죽음이었을 때 남은 가족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소식뿐이었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 장례를 현지에서 치렀다는 말, 유품 몇 가지를 보내겠다는 말이 전부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도 남편의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작별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빈자리 앞에서 울어야 했고 마당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이름만 떠돌았습니다. 조선의 기록은 그 죽음을 짧게 적었겠지만 한 가족에게 그것은 평생 닫히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이별입니다. 유배는 그런 이별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진의 글들은 먼 훗날 사람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을 다시 묻게 했고 제주 바람 속에서 나온 그림과 글씨는 고독이 어떻게 예술로 변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배운 아이들은 자라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배는 권력의 의도와 다르게 기억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유산을 말할 때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통이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고통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사람의 의지입니다. 유배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유배를 견딘 인간이 위대한 것입니다. 조선의 유배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삶을 빼앗을 수 있는가? 조선의 권력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떼어놓고 고향에서 멀리 보내고 이름에 죄를 씌우고 친구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고 언제 끝날지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천천히 약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편지 한 장에 마음을 숨겼고,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누군가는 종이 위에 자신의 시대를 남겼습니다. 권력은 그들을 지우려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워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조선 유배의 가장 슬프고도 강한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옛 형벌의 잔혹함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인간다움입니다. 가시 울타리 사이로 하늘을 보던 눈, 점고 날 관아 앞에 서 있던 굽은 어깨, 편지를 기다리며 마을 어귀를 바라보던 시선, 밤마다 가족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일을 견디려 했던 작은 의지까지 말입니다. 유배는 사람을 먼 곳으로 보낸 형벌이었지만 진짜로 빼앗으려 한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고통을 너무 멀리 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기록의 뒤편에 숨겨진 어두운 역사를 함께 밝혀보겠습니다.